1910년 8월, 한양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름의 열기보다 더 짙은 건 불안이었죠. 궁궐의 문틈 사이로 관료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일본이 모든 걸 가져갈 거야.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던 그날, 고종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퇴위당한 황제의 대신 어린 아들 순종이 앉아 있었지요. 순종의 손은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하들의 말.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조선은 사라진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종의 부인 순정황후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라의 이름을 제 손으로 버리라 하십니까? 그녀는 황제 앞에 다가가 옥새를 낚아채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정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윤덕영, 대신 중 한 사람. 그는 무표정하게 황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나라의 일입니다. 전하의 도장입니다. 그 차가운 손끝이 옥새를 잡아 빼냈습니다. 붉은 잉크가 번졌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그렇게 찍혔습니다. 그날을 사람들은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나라의 치욕, 그리고 한 개인의 부끄러움. 8월 29일 대한제국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뒤 권력은 새로운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인 자가 있었지요. 윤덕영. 그는 일본으로부터 은사금이라 불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서촌 일대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통인시장, 피른동, 옥인동, 서촌의 절반이 그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저택이 들어섭니다. 이름하여 벽수산장. 축구장 8개 크기의 대저택, 프랑스 설계도, 유리천장, 대리석 욕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저 집은 더 커지네. 윤덕영은 웃었습니다. 나라야 망해도 나는 살아야지. 그는 파티를 열고 기생들을 불러 매일 밤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은 건 조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본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공포, 백성의 원망을 들을까 두려운 침묵. 부와 권력의 대가로 그는 스스로를 역사의 배신자로 남겼습니다. 옥새를 빼앗던 그 장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순정황후의 떨리는 손, 윤덕영의 차가운 눈빛. 아니, 어떻게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단 말인가? 그것도 조선시대, 그것도 국모의 치마 속으로. 치욕의 날입니다. 이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을 천배 만배 능가하는 놈입니다. 아무튼 그날의 기록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윤덕영이 황후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옥새를 빼앗아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일본 관리들은 환호했습니다. 조약 체결 완료. 하지만 방 안에 조선 신하들은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황후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한숨이 궁궐의 복도를 타고 달빛에 젖어 퍼졌다고 합니다. 벽수산장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은 유리로 만들어져 낮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밤에는 달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윤덕영은 그 빛 아래서 웃었습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정말 이긴 걸까요? 기록은 그가 밤마다 꿈속에서 황호의 얼굴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 눈빛이 나를 바라본다. 그는 술로 그 얼굴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셔도 달빛은 따라왔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가족조차 멀리했고 오직 재산 목록과 계약서만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의 마음엔 끝없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리고 때린 놈이 두려운 법이죠.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세 청년 이재명. 그는 평양에서 김구를 만났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겠습니다. 김구는 말렸습니다. 너무 젊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야 합니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칼이 되겠다. 권총 대신 단도를 품고 명동 성당 앞에 섰습니다. 이 토를 죽이지 못한다면 이놈만은 내 수로로 처단하리라.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완요. 눈발이 날리던 1909년 겨울, 그는 군밤장수로 위장한 채 사람들 속에 섞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단도가 식은 땀에 젖고 있었습니다. 이 한 칼에 조선의 수치를 갚겠다. 성당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완용이 미사를 마치고 나오던 순간 청년은 외쳤습니다. 민족의 반역죄를 처단한다! 3번의 칼끝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가슴, 옆구리, 복부, 피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를 데려와 이완용을 수술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이었어요. 아무튼 이재명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수십만의 이재명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남았습니다. 1910년 10월 그는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3살의 청춘이었습니다. 이재명 열사가 순국하신 후 김구 선생은 시신을 보고 통곡합니다. 시신을 땅에 묻을 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겠다며 찾아온 23세의 젊은 청년에게 너무 어려서 안 변다며 빼앗은 권총을 같이 묻어주면서 오열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은 있는 건가요? 이재명 열사는 1910년에 순국하시고 이놈 이완용은 1926년까지 천수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윤덕영은 1940년까지 살았습니다. 천수를 누리며 벽수산장의 유리 천장 아래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지만 이름은 여전히 욕설로 남았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이름만 남았습니다. 명동 성당 앞 표지석, 이완용을 찔렀던 그 자리, 그 돌 위에 새겨진 한 문장. 이것에서 청년 이재명이 조국을 위해 칼을 들었다. 한쪽은 권력을 위해 살았고 한쪽은 조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누가 더 오래 남았는가? 오늘 서촌의 돌길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 한때 윤덕영의 땅이었습니다.
통인시장에 기름떡볶이 냄새 사이로 오래된 돌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로 달빛이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이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사라졌을까? 명동성당 앞 표지석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 그 아래 묻힌 것은 한 사람의 피와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남기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몰랐던 23살의 청춘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쳤던 이재명 의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투사들에 비해 이름이 많이 안 알려진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윤덕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완용보다 더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놈이니까요.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들과 친일파 놈들을 앞으로 재미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훈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